내용을 순서대로 말씀을 드리면은 그동안 이번 사업이 진행이 될 수 있었던 약사, 실행 경과를 말씀을 드릴 거고요. 궁극적으로 이번 사업을 통해서 재발성과의 아이디어부스 수업에서 궁극적으로 이루고자 하는 공공 분야 건설 디지털 플랫폼. 요 장표는 하나인데 이따 보시겠지만 보시면 되실 거고요. 이게 저희가 하고자 하는 핵심 목표입니다. 나는 설명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이번 사업이 반영했던 2019년도에 ISP 사업을 시작을 했거든요. 그때 여러 가지 컨설팅을 했었는데, 그 중에서 민간부문, 그러니까 시공사와 설계 엔지니어링사들한테 한 30여 군데 되어가면서 인터뷰를 한 게 있어요. 그걸 한번 배경 및 근거로서 잠깐 설명을 드릴 거고요. 네 번째로는 전전 보편성님께서 WS 적용, 보조, 개혁, 앞으로 어떻게 적용을 할지, 현황은 어떨지, 그런 말씀을 드릴 거고, 거기에 이제 대응해서 저희 조달청의 표준공사코드, CDS로 구성이 되어 있는 표준공사코드 3개를 제가 잠깐 브리핑을 해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참석하신 분들 의견이나 제언이 있으시면 저희가 경청하겠습니다. 이 실행경과를 말씀을 드리기 전에 저희가 얼마 전에 협의체 운영 방안 구성 및 아레나에 대한 자료를 보내드렸는데요. 그 부분을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협의체라는 통칭으로 운영을 하고 있지만은 사실은 그 협의체 내에는 시공 설계 소프트웨어들이 있긴 좁은 이미 협의체가 있고요. 자문위원회가 있고 특별 자문 이렇게 세 파트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협의체는 정부 공사기본 디지털에서 생태계를 실제로 참여하시는 플레이로 참여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대형 시공사 지금 다 자리에 앉아 계시겠지만은 대형 건설사분들과 계시고요. 설계사 엔지니어링사 와 계시고요. 그 다음에 건설협회, 전문건설협회 관계자분이 오셨습니다. 그 협의체의 역할은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그동안 잘 사용을 해 오셨지만은 앞으로 새롭게 만들어질 저희 시스템에 대한 요청사항들을 사전에 미리 제안을 주신 게 하나가 있고요. 저희가 12월 25일 완료 목표를 하고 있지만은 실제 저희 내부적으로는 10월 전에 시스템은 다 완성을 시킬 생각입니다. 그래서 빠르면 10월 초부터는 저희가 완성한 시스템을 가지고 시공사분들이 직접 사용을 해보는 베타 테스팅 기간이 되죠. 네, 그게 저희 일정에서 상당 부분 잡혀 있고요. 그 다음에 협회 부분들은 이제 지금 대형 건설사 말고 대형 비교하기도 죄송하지만은 이분들 참여하고 있는 분들 이외의 업체분들, 이외의 시공사분들의 의견을 좀 적극 취합하고 반영해 주셔가지고 이 업체들에서 공개를 해주셔서 그분들의 의견과 생각이 반영될 수 있도록 협회에 주문 감사하겠습니다. 자문위원회는 그렇게 세 가지 분야로 나뉘어 있습니다. 하나는 건축, 토목, 그 다음에 법, 보조 이렇게 분할 수 있겠는데요. 경상대학교 윤석근 교수님 팀에서는 이미 빅데이터를 통해서 이미 정의된 유형별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여기에 표준 더블을 위해서 어떻게 구현할 것인지에 대한 연구를 할 것이고, 나아가서 이게 BIM에는 또 어떤 식으로 연구할 건지에 대한 연구 자문을 해주실 겁니다. 서울대학교 기독교 교수님 팀에서는 토목시설 분야입니다. 국도 하천 설계 실무 유형에 국토부의 표준 WS를 반영한 T3R 내역서 템플릿을 작성 및 발표해 드릴 거고요. 이걸 앞으로 계속 지속 업그레이드해서 적용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제시해 주실 겁니다. 고달연구원의 오세혁 박사님 팀은 두 가지 QDB 기관의 계약법들을 평가해 주시고, 또 협의체가 모의 입찰을 하고 투자를 하는 데 관련된 각종 법 규정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전에 법리가 있을 거고요. 법리 검토를 해주시고, 향후 이거를 내년도에 저희가 시범사업으로 진행을 희망하고 있는데, 그때 어떤 부분들을 좀 개선할지 그 내용들을 노출해 줍니다. 그리고 특별자문위원회는 오늘 이제 오편수님이 발표를 하시겠지만은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서는 WS 기반의 제작서 검토 기능을 이제 개발하는 것, 그 다음에 데이터 표준화를 하고 어떻게 유통을 할지에 대한 방안 만드는 것, 그 다음에 현재 국토부의 WS 정보관리 시스템과 조달청의 동서원과 통합관리 시스템, CBS라고 그래서 부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양자를 어떻게 연계를 하고 개선할 것인지라는 방안을 마련해 주실 거고요. 그리고 조달청의 자자장과 관리 기능 고도화시키고
나라 장소의 공통 코드 체계를 통합하는 방안을 마련해 줄 겁니다. 특별자금이 한국인 한국물가협회에서는 현재 매월 물가 정보가 나가고 있는데 이거를 디지털 전환을 해가지고 특히 시설자재 부문 물가들을 UNSPS 코드 형태로 제공하는 작업을 이미 진행을 하고 있고 저희가 협의를 거쳐서 앞으로 이것을 좀 더 확대하고 지속할 수 있는 그런 방안들 그리고 앞으로 물가협회는 모든 데이터를 디지털화시킨 데이터로 제공을 할 수 있는 그런 제공 방안을 지금 머리를 맞대고 다시 짜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인사하신 주식회사 제오바이저는 공정관리 전문 특화된 업체입니다. 디지털 데이터 생산자, 조달청, WS 기반의 일정이 포함된 시스템 적용 기준을 지금 제시하기 위해서 컨설팅 지금 연구하고 있습니다. 이게 협의체 전 구성원들의 아레나이고요. 앞으로 일정은 대략 한 5회에서 6회 정도 워크숍이 진행이 될 겁니다. 오늘이 첫 번째 되는 날이고요. 그래서 오늘은 건설기술연구원에서 국토부와 기달청 간의 WBS와 CBS 간의 연계 방안, 그 다음에 프로세스, 나아가서 국토부의 팔스 체계를 이해하고 내년도 시범사업을 기획할 수 있는 사전 협조 체계를 준비 과정에 대한 발표를 할 겁니다. 그 다음에 7, 8월 중으로 예정이 되었는데 이거는 저희가 지금 준비는 중이지만은 일반 워크숍 형태로도 한번 진행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저희 이 사업의 실행자인 저희가 하는 일입니다. 여기는 핵심적인 내용들을 저희가 많이 의견을 여쭤볼 거거든요. 그래서 CCR 구조의 더블 기반 계약서 이게 어떻게 구성될 건지 설명을 드릴 것이고 또 이걸 엑셀이라는 그 확장을 되었습니다. 이게 보시면은 한국 물가 자료들이 디지털화될 텐데 어떤 식으로 적용할 건지 어느 단에서부터 적용할 건지 어느 범위로 시작할 건지에 대한 그런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리고 지금 저희 협의체 말고도 이런 협의체 이외에 한 10여 개 정도의 적산 소프트웨어 업체가 있습니다. 이분들과 간담회를 해서 인증 방법을 좀 강화해야 될 것 같아요. 인증 강화 방안이라든지 코드를 만들었으면 이제 준수를 할 수 있는 룰들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 준수를 강화를 시키기 위해서 저희가 어떤 일을 같이 할 수 있을지를 논의할 겁니다. 그 다음에 대한건설협회는 올 가을쯤에 이때는 저희 시스템이 이제 거의 완성이 돼서 아마 베타 테스트를 하는 기간이 될 것 같은데요. 이때는 이제 건설협회 및 전문건설협회 회원사분들 대상으로 저희가 전국 로드쇼를 하더라도 지금 하는 사업에 대한 사업 설명을 다 드릴 거고요. 그 중에 이제 모의 처리에 참가를 하겠다 이런 분들은 협의체 이외에 추가로 저희가 더 영입할 저희 생각이 있습니다. 이제 패드를 내도록 해야겠죠. 아울러서 이제 내년도 사업, 시범 사업을 미리 준비하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마지막 워크숍은 우리가 첫 회를 보고회를 내년에 조달청에서 했던 것처럼 연말에도 이제 사업을 마무리하면서 조달청에서 진행을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모든 협의체를 대상으로 공사기금은 디지털 플랫폼 이 앞으로 어떻게 변화할 건지 이게 어떤 혁신을 가지고 올 건지를 그때쯤이면 저희가 지금보다 훨씬 더 분명하고 명확하게 시스템을 가지고 여러분께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발표를 할 것이고 바로 동시에 원료보고와 이 협의체가 이제 종료가 되는 그런 순서로 저희 협의체의 세무정사가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그거에 대한 내년도에 이제 저희가 그리고 있는 그림은 시범사업에서 이런 식으로 이런 흐름을 가지고 이 시스템이 적용을 해오도록 할 것입니다. 처음에는 국토부에서 설계 의뢰가 들어오면은 저희가 만든 조달청의 공사 코드 운영 시스템을 반영한 설계 도구가 작성이 될 것이고요. 요거를 가지고 국토부 발주자가 발주를 의뢰하면은 다시 조달청은 WB 기반의 내용을 검토해서 새로운 공사원가 통합관리 시스템 이 원가 검증을 통해서 원가 계산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 시공사들은 그거에 준한 입찰 내역을 작성을 하고 그거에 준해서 입찰 내역 작성한 거를 조달청이 또 발주하고 심사하고 발주를 하는 그래서 낙찰자를 선정하고 계약은 기본적인 프로세스죠. 국토부가 계약하게 하고 그다음에 요 것들을 디지털 계약 내역으로 계약 체결을 하고
이게 다시 건설사업관리 8스택에 편입이 되면 로봇들을 바탕으로 이제 공사가 실제로 시행이 되는 그런 흐름으로 내년도 시범 사업으로 이런 흐름으로 이제 진행을 할 것이다라고 저희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육관리와 그동안 협의체 구성 또 아레날 앞으로 일정에 대한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근데 본 순서로 이번 사업이 그동안 어떻게 추진이 되었는지에 대한 약사를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이번 사업의 머리를 따져가 보면은 1996년부터입니다. 이때 원가 개선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이때부터 운영을 해왔습니다. 이 시기면은 아마 다음 네이버가 이 시기하고 성립을 했었고요. 이때 IT업, 벤처, 닷컴 뭐 이런 용어들, 인터넷은 번호를 가지고 모뎀 통해서 연결을 했다가 ISDN 나오고 지금과는 지금으로서는 상상하기 어려운 그런 환경 속에서 IT가 개발이 됐는데 이 당시만 하더라도 ICT라는 단어는 존재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IT까지만이었죠. 그 다음에 닷컴, 인터넷, 그 당시엔 네이버 다음은 포털로 불렸죠. 근데 지금은 플랫폼 기업이라고 합니다. 예, 그때 그 당시에 플랫폼 하면은 그냥 기차역 승강장 떠오르는 게 지금과 같이 우리가 명확히 기억은 못하지만은 플랫폼, 인터넷 플랫폼, 디지털 플랫폼 이런 곳이로구나라는 것을 생각하기 어려웠을 때부터 저희는 그 원가개선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운영을 해왔습니다. 동시에 이제 그 규정, 전산 보안 지정으로서 JDA를 만들었습니다. 그런 것이 한 10년 정도 흘러서 비로소 이제 웹 기반으로 통합 원가관리 시스템이 운영되는 그런 시기를 거쳤습니다. 그게 오늘날에 2010 흘러오다가 2019년부터 사실 이 사업의 맹안은 2019년 도달청 공사원가 통합관리 체 재구축을 위한 IST였습니다. 지금 사업이랑 명칭이 거의 동일하죠. 그런데 이 당시에 이 사업도 저희 IT 정보를 수행을 했었는데 이때의 목적은 시설공사 통합 플랫폼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4대 전략과제를 만들어서 3단계로 진행을 하겠다라는 게 저희가 제안했던 내용이었고요. 이게 우여곡절을 거쳐서 올 3월에 비로소 IST 사업을 수립된 전략 과제를 연속적으로 연속성에서 수행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을 그런 기술을 비로소 만들 수 있었고 거기서부터 조금 버거워지지만은 그동안 저희가 해왔던 기술력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올해 안에 이 사업을 끝내고 내년부터는 시범사업을 할 수 있는 체계로 도입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드리는 부분은 공공 분야 건설 디지털 플랫폼 저희가 이제 영상을 이루는데요. 지금 디지털 플랫폼 정도가 이번 정부의 지향점이지 않습니까? 그걸 만들겠다고 지금 하고 있는 건데 사실 저희는 도달청과 또 저희는 이전부터 이런 사업들을 진행해왔고 거의 한 정부 출범하자마자 좋은 결실을 낼 수 있으리라 이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자, 아까 제가 강조한 좌표입니다. 공공분야 건설 디지털 플랫폼 보시면은 이게 기업 톱니바퀴 형식으로 저희가 한번 표현을 해봤는데요. 제일 상단에는 건설의 승객기, 기획 설계단부터 해서 준공까지. 요즘은 준공이 아니라 OLM이라고 해서 유지 운영, 그 다음에 FMS라고 해서 시설물 관리까지도 개념이 엄청나게 확장되어 있더라고요. 아무튼 그 모든 것을 아우르는 건설 생애주기를 하나의 일관된 데이터를 뜯어가게 하겠다라는 게 저희의 목표입니다. 그랬을 때 그것을 위해서는 거기에 대한 핵심 톱니바퀴는 도달청의 공사업과 통합관리 체계 한 축이 있어야 되고요. 또 그 오른쪽에는 국토의 8체계 현재 현존하고 있는 것들입니다. 그것들을 더 개발을 해서 서로 만날 수 있도록 하자. 이렇게 도달청은 지금 CBS가 기준인 거죠. 비용 중심의 우리체계. 그다음에 국토부 같은 경우는 작업 중심의 우리체계입니다. CBS와 WS를 만나게 합니다. 어떤 2D를 만드는 시스템 체계. 여기에는 아까 말씀드린 공정관리가 포함합니다. 일정관리. 그것이 하나의 통합된 데이터로서 작동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드는 게 이번 사업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부분이 이제 징산의 수면 아래에 있는 부분이고, 수면 위에 떠 있는 부분, 이 생태계의 플레이어들은 민간 설계사, 시공사, 많이 생각되고 있죠. 그 다음에 공공수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자체 관련 공사 보시면 또 관련된 IT 쪽, 소프트웨어 관련된 여러 기업들이 있고요. 또 실제로 실무를 담당한 자재, 장비, 인력비, 기타, 금융, 파이낸싱 다 포함이 되어 있죠. 요 전체 모습이 저희가 그리고 있는 공공 분야의 건설 디지털 플랫폼입니다. 요 결론이 나오기 위해서 저희가 2019년 이 정부터긴 하지만은 어떻게 이런 그림을 그릴 수 있게 되었냐면은 2019년 요 사업 관련된 IST 사업을 하면서 저희가 공공 설계 시공 여러 조직 단위의 설문조하고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 중에서 민간 부문, 시공, 설계, 엔지니어링사 이렇게 해서 한 30여 개의 업체를 대상으로 백분들한테 인터뷰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가지고서 이분들이 원하는 니즈가 이런 것들이 그거는 쭉 서술을 받아가지고 분석을 했어요. 그래서 그거를 제도, 시스템 운영, 시스템 균형 세 가지 측면에서 이제 분석을 했는데요. 그것의 핵심 요약입니다. 정보를 공개했으면 좋겠다라는 게 공통된 의견이었습니다. 특히 데이터 때문에 공공 데이터니 하고 있지만은 조달청이 보유하고 있는 정보를 민간에 참여하고 있는 플레이어들한테 공유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정보가 운영하는 분류체계, 코드체계를 모든 기관이 동일한 기준으로 적용했으면 좋겠다. 그 다음에 쭉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기본적으로 정보 공개를 전제로 한 정보 공개와 확산, 통합, 일원화 이런 내용들이 주요 메시지였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개선할 수 있는 방향을 표준화하는 방법, 일단 입찰 절차를 개선하는 방법, 그 다음에 시설공사 생애주기 기반을 가지고 효율성을 제공하기 위해서 연계체계를 확보하는 방법, 그거에 기반이 되는 시설공사에 관련된 통합된 정보를 제공하는 방법,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시스템을 지금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저희가 서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는 건설기술연구원 프로젝트에서 WS를 중심으로 발표를 해주시겠고요. 마치시면 제가 간략하게 CBS 중에 들어있는 CBS는 공사기술 코드들이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 그거를 간단히 설명드리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적용은 지금 현재 국토부에서 발주되는 보호합참 항공조절 관련해서 이게 세 가지. 그다음에 과거 저희가 이제 대표해양 부를 때 해수부 시스템 가지고 저희가 이제 분류를 했다가 이제 한남 혜택 이관을 했었고요. 그래서 저희가 기획부터 건설사업의 기획부터 유지하는 단계까지의 일단 일부 업무 시스템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기획부터 시공을 담당하는 사업과를 시작해서 6개의 종류 시스템을 가지고 있고요. 전사발 시스템 중에 현재 5개 기관, 국토부 공부하고 5개 기관부터 의창에서 이제 사용을 하고 있고요. 서울 주간 시스템은 18개 국토가 방문돼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보상 시스템은 지방적 보상까지 이제 보상을 활용하고 있고요. 기타 이제 도로정리라든지 여러 이제 분리 사업평가, 설계 심의라든지 이런 것들을 컨설팅에서 관리하고 있고, 그다음에 기술 정보라든지 기준 정보, 작동 보고서 자료라든지 이런 것들은 있는데 건설 기술 정보, 코드 시스템을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6개의 표준을 지금 저희가 공유 중이고요. 개발된 표준들은 지금 국토부 단체 표준에 따라서 각 산하기관이나 기술기관에서 자체적인 지침을 제정할 때 저희 표준을 활용해서 사용을 하고 있고요. 저희는 지금 지방국토관리청에서는 거의 사업관리 시스템을 지금 활용을 하고 있고요. 이 사업관리 시스템에는 공단 현황 정보라든지, 그 다음에 실제 지방청과 공부, 지방청과 각 건설사들이 전자결제를 할 수 있게끔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각종 선박품 관리라든지, 그 다음에 공사해방이라든지, 계산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232개 공사와 연구에 활용되고 있고요. 365개 현장에 지금 활용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나한테는 현장에 한 1,500개 이상 지금 현장을 활용돼 2000년대 초반에는 그런 활용됐었는데요. 점차 사회기반 시설이 이제 인프라가 확립되면서 점점 시공이나
대한 건수들이 이거는 줄어나는 것 같습니다. 기본적인 주요 기능은 이렇고, 관련 정보는 공사 정보라든지 대학 정보, 시설 정보, 그 다음에 공공 정보라든지, 공공 특별행정, 기성, 그 다음에 방문이라든지, 그 다음에 성과품 관련, 이런 것들에 대한 데이터를 관리를 한 거죠. 이 부분은 이제 전산삭발 시스템의 주요 하나입니다. 실제 이제 전산삭발 시스템은 지금 현재 CBS 체계, 내부를 퍼스트 블랙다운스 그다음에 CBS 체계로 지금 현재 관리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WBS 현장이 있고 CBS 현장이 있는데요. 기존에 이 CBS 현장 같은 경우에는 실제 보건력이라든지 지원력을 관리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청에서 이런 공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파악을 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걸 파악하려면 실제 그 현장에 요청을 해서 태 공정에 대한 작하고 빈청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확인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 공정 같은 경우에 확인은 실제 비성이 나간 부분들, 공사가 집행된 부분에 대한 것들로 해당 현장에 얼마만큼의 공정이 진행됐다는 수준 정도가 파악하는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크게 저희가 배울 준비를 해서 진짜 관리 측면에서 지금 현재 요거를 지금 관리를 하는 수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점을 저희가 이제 좀 해결하고자 WBS를 2007년부터 저희가 한국 도로공사랑 같이 진행했고요. 도로공사가 이미 쭉 오가발 시스템이라는 이런 것들로 진행됐지만 저희는 11년도에 장관님 방침을 받아서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공수년부터 이 보호 쪽에 WBS부터 시작을 해서 개발의 보호 시스템을 계속적으로 계획을 시작해 왔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CBS 체계도 잘 아실 겁니다. 각 공정별로 해서 이런 내용을 산출하는 부분이고요. 이런 부분들이 실제 설계사회에서는 세업단위별로 도박인데 분별로 이렇게 수단을 산출하지만 실질적으로 CBS 체계로 넘어가게 되게 되면 이러한 공정별로 이런 부분들이 다 위치라는 위에 대한 정보들이 사라지고 그냥 공정별로의 어떤 밀당이라는 이런 것들이 수량이 집계되면서 모두 합산짓게 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세부적으로 설계사에서는 이런 식으로 산출을 하지만 이것보다 실질적으로 산출 업무를 하지만 실질적으로 CBS 체계로 넘어가게 되면 이렇게 합산짓게가 된다는 부분이 좀 문제점인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는 이 WBS 세부 작업 단위로 비교를 해서 그런 것들을 리허설 체계를 이걸 제시를 했어요. 이 부분은 이제 도량의 의미가, 도량의 이런 식으로 이제 각각을 세분화해서 실제 하의 작업까지 나눠서 관리할 수 있게끔 하는 실제 현장에서 이거보다도 더 세분화될 것 같은데요. 저희는 기본적으로 WBS 7레벨 정도로 수준으로 이제 관리하는 것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 CBS 같은 경우에는 공정거를 지금 현재 부분 없이 이러한 내용들을 통합을 시키게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WBS 체계로 하게 되면 시행하게 작업단이 결로해서 이렇게 내용을 지금 구상하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WBS와 CBS가 상호 통합이 될 수 있게끔 하는 체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저희가 좀 더 WBS 체계로 하게 되면 좀 더 세분화돼서 하는 부분이 좀 발생할 수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도로 쪽에 있는 WBS와 현장 쪽에 있는 WBS를 표준으로 제시를 했고요. 실제 작업분류 체계와 그 다음에 CBS 체계 간의 어떤 문제를 통해서 그런 부분이 해결될 수 있도록 진행을 하고 있고, 앞으로는 이러한 것들이 WBS 7레벨에서 이 모델과 함께 연계되면 이런 부분들이 작업을 민항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수단이나 민항이라든지 공사가 탈출될 수 있게 하는 방식으로 전환하지 않을까 생각되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1단계, 2단계, 3단계로 나눠서 지금 현재 진행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지금 현재 2단계 오는데 진행하고 있습니다. 원래 저희가 이 조달청이나 탈출정리 비결 밀항정보 QDB를 반영하는 데 표준 조달은 5차 기본 계산이 강화되어 있었는데 이 부분을 조금 더 지원해서 하는 부분이죠. 저희가 이제 3단계 2024년부터 27년까지는 탈수하고 비밀에 대한 정보의 인력이 어떤 플랫폼에 대한 구축을 통해서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을 진행해 나갈 예정이 있습니다. 실제 보시면 모든 건설 분야의 SOC 사업이나 이런 뭐 건축 사업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모든 건설 사업은 어떤 생애주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기획부터 입찰계약, 설계, 시공, 유지까지 이런 생애주기를 가지고 있고요. 이러한 생애주기를 갖고 있지만 특히나 이 SOC 건설 같은 경우에는 각각의 데이터들이 좀 분산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저희 쪽의 데이터들도 일부 있지만 국토부 같은 경우에는 유지관리 시스템, MS 시스템이라고 해서 여러 가지 시스템들, HMS라든지 DMS라든지 그런 시스템들이 있고요. 또 중간에 어떤 그 키스톤이라든지 뭐 이런 시스템들이 있어서 실제 어떤 그 생애주기에 대한 데이터를 좀 데이터에 대한 부분들이 좀 협의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조합이 안 되는 것 같고요. 특히나 카르스 저희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에 대한 수집 위주로만 지금 진행이 됐고, 일부 이제 빅데이터 서비스나 이런 것들에 대한 분석 기술을 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데이터에 대한 적용 기술이라든지 플랫폼 기술을 좀 적용을 해서 이런 부분들을 좀 녹여야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다 SOC 정보, 생애주기별로 그런 정보 이용별 분석을 좀 저희가 해봤습니다. 위에는 이제 큰 단위 정보들이고요. 밑에는 이제 관련 그 정보 시스템인데, 정보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보 시스템으로. 그래서 각 기획 단계에서부터 좀 데이터를 좀 더 세분화시켰습니다. 실제 어떤 SOC 건설 사업이 이루어지게 되면 어떤 국가 차원의 어떤 5차 국토종합 기본계획을 시작으로 해서 국가 도로망 종합계획이라든지 국토국지대장 건설 이런 것들을 기반으로 해서 어떤 메타가 이루어지고요. 메타가 이루어지게 되면 거기에 따라서 뭐 태양광이라든지 이런 것들, 이산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편성되면서 총상계에 대한 정보들이 생기고, 그러한 노선이나 이런 것들을 선정하기 위해서는 어떤 교통수요 위치라든지, 그 다음에 그 주변 인접지에 대한 용지 보상이라든지, 지가 정보라든지, 이런 정보들이 이제 있을 것 같고요. 더불어서 기존에 해왔던 정보들, 기존에 쌓였던 정보들도 한 번 더 참고해서 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입찰계약 같은 경우에 실제 이제 수요 기반에서, 예를 들면 뭐 지방부터 발전이나 지자체에서 이제 나중에 입찰계약을 의뢰하게 되면 거기에 따라서 입찰 공고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제반상들을 업무를 이제 처리하고 거기에 따라 시정도로 계약이 체결되는 그런 부분들까지 현재 제반상에서 이제 관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기본 설계를 넘어가게 되면 그 국가단위 기본계획부터 타당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자료를 데이터를 기초로 해서 실질적으로 일단 현장 조사부터 시작을 해서 현장 조사라든지 자료 수집을 통해서 실제 노선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설명을 하게 되고 실제 설계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최종적으로 설계도서를 작성하고 거기에 따라서 이제 납품을 하게 됩니다. 시공 단계에 들어가게 되면 거기에 따라서 또 시공에 있었던 정보들을 토대로 해서 착수부터 공사의 착수부터 시작을 해서 실제 이제 공정이라든지 품질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계획을 수립을 하고 쭉 관리를 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뭐 설계 변경이라든지 그다음에 뭐 공문서 자료에 대한 관리라든지 설계 변경, 비선 관리, 그다음에 안전 관리, 그다음에 마지막 준공 단계에 있을 때는 준공 처리에 대한 부분들, 그다음에 시설 인수위에 대한 부분들을 가져간다고 보시면 되고요. 유지관리 단계에서는 실제 이제 유지관리 기반으로 우회가 되면 거기에 따라서 각 점검이라든지 진단, 성능 평가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데이터를 관리하게 됐습니다. 중요한 거는 저희가 이 서비스를 개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이런 쌓인 데이터를 공개를 해서 그 공개된 데이터를 가지고 민간에서 어떤 가치 있는 것들을 만드는 것들이 좀 더 최근에 더 취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좀 더 이슈화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건설 설계주의 정보에 대한 것들을 어떤 활용 체계를 만들려고 하면 이런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데이터 게임이라는 게 있는데 그런 데이터 게임을 기본으로 해서 SOC 분야에서도 SOC 데이터 게임이라는 것들을 좀 구축을 좀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해서 이런 부분들을 제가 좀 고민해봤고요. 데이터 게임이라는 것은 실제 어떤 많은 데이터들을 지금 게임이라는 어떤 수문에 가고서 이런 데이터 플랫폼이라든지 그렇지 않은 그 데이터 쌓인 데이터를 가지고 AI 처리를 통해서 어떤 산업에 대한 혁신과 공식적으로 인사이드를 창출하는 걸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 게임이라는 것이 지금 현재
디지털 디지털 노동을 통해서 지금 AI 학습과 생산의 노동을 추가하고 이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현재는 16개 분야의 빅데이터 플랫폼을 구축을 하고 있고, 교통 분야에서는 지금 이제 교통 분야의 빅데이터 플랫폼을 지금 구축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은 공공데이터 포털이라는 공공데이터에 대한 개방과 활용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고요. 또 과기교통부에서 데이터 통합 기도라고 해서 실제 데이터가 어디 있는지를 검색해서 찾을 수 있게끔 그런 것들에 대한 이용하는 지금 현재 저희를 좀 정책을 좀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국토부에서는 해상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데이터에 대한 행정법에 따라서 국토교통 데이터 통합 채널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인터넷 데이터를 만들었고요. 데이터를 만들어서 어떤 데이터가 있는지를 검색을 할 수 있게끔 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두 달경의 표준공사코드에 대한 기능, 취지, 그 다음에 구성, 실제로 이게 어떤 컨텐츠를 구성해야 되는지 각 공정들도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표준공사코드는 크게 공정, 자재, 노무코드, 경비, 건설기획, 기계용비 이렇게 나뉘어 있습니다. 이 표준공사코드를 개발하고 운영하는 이유는 정확한 공사들을 산정을 해서 효율적인 예산 시스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함이고요. 그리고 그를 통해서 모든 공사에 동일한 표준공사코드가 적용되도록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이 표준공사코드를 사용함으로써 확산됨으로써 건설사업관리 정보 시스템 PMIS와 전체적 자원관리 등도 활성화되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보시면은 왼쪽 분홍색은 COD가 있어요. 오른쪽은 구달성 표준 공정 코드입니다. 이 내용, 예를 도로공사 같은 경우는 국도, 국도, 지방도 이렇게 나뉘어 있고, 대공정 구성 템플릿도 거기에 규칙이 있는데, 궁극적으로 제일 하단의 표준공사 코드는 서로 일치를 시킬 겁니다. 서로 마무리 매칭이 될 수 있는 그런 결과를 내려고 하고 있고요. 이런 표준공사 코드가 그럼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느냐, 먼저 공정 코드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정 코드는 수량 산출 기준이 기준되어가지고 맨 앞에는 공정부분, 토목, 건축, 기계, 전기, 통신, 소방, 문화재 그 부분을 해놓고요. 그 다음 앞 5자리는 공정을 분류합니다. 우측에 보시면은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세분류, 세세분류까지 우상적으로 구분하고 나머지 5째 자리는 추가 고지, 그건 사용자 정의 항목을 놓고 마지막 한 자리는 표준공정으로 해서 총 12자리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요런 코드다라는 것은 CLF 3003 18250이라는 코드는 도차도 경계석인데 제재도 하강석이고 이런 기록을 가지고 있다. 요 코드는 요거에 매칭이 되는 코드로 모든 코드를 이렇게 세분해서 적용을 할 것이고요. 자재 코드는 국가물품 목록번호 중간하고 있습니다. 보시면은 앞에 두 자리는 물품 분류번호 내중호 사용을 해가지고 앞에 8자리는 세분류까지 해놓고 나머지 8자리는 물품 식별을 할 수 있는 번호로 구성돼서 총 16자리입니다. 그래서 16자리는 1년번호는 이 1년번호는 총괄이고요. 이 코드는 결국 여기 보시면은 인조데이터 여기에 해당하는 내용이다 라고 저희가 정리를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로고 코드는 구달성의 자체 코드 체계입니다. 분리번호 8자리와 성적 특별번호 8자리 들어있고요. 대중소, 세분류 나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로고 항목번호, 요거에 해당하는 것은 보통 인수를 인식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 코드는 보통 인수인데 일반공사 중에 미리 정상하는 코드로 설명을 할 수 있습니다. 일반 전기 코드 역시 총 16자리를 구성되어 있고요. 앞에 8자리는 내중소, 세분류로 나뉘어 있고요. 뒤에 8자리는 정기 항목 식별번호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요 코드에 요 번호에 해당하는 건 전력비입니다. 그래서 요 18자리 코드를 보면 이거는 전력비인데 산업용 가격에 해당하는 고압비, 수단의 기준을 갖고 있는 전력이다라고 코드를 정의하고 있습니다. 건설기계 코드는 필요성에 따라 있는데요. 총 16자리이긴 한데, 저는 처음 4자리는 건설 분류번호, 건설기계 분류번호,
그 다음에 중불, 소불류, 대불류 6자를 거치고 또 건설기계 항목 식별번호, 건설기계 항목 번호 여기에서 5자리부터 16자리까지는 끄짐형에 있는 분류번호 규칙을 사려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코드는 불도저인데 노란색이 불도저이고 7분짜리 이거는 대형에 속한다라고 적어볼 수 있습니다. 기계경비 코드는 17자리입니다. 여기에는 건설기계 코드 그 기준 조건 처리하는 게 하나 있는데요. 그냥 붙어가지고 앞에 있는 16자리, 건설 7자리입니다. 여기는 이제 이런 내용들, 이게 가업자금, 장비전 이런 내용을 구별해야 되면서 이 조건이 바뀌게 됩니다. 지금 보시면은 사실은 그 국토양도 주식경 시장 단가 이건 매년 고시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조달청에서 매년 고시하는 시장 수공 가격 이 가격을 보시면은 그 선생님 좀 작긴 한데 여기 세액 공정 코드 보시면은 사실은 이미 일치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저희가 더욱 윤수를 높여서 결국 국토부든 아니면 조달청이든 같은 코드를 가지고 기획 단계부터 데이터를 유통을 시키겠다라는 게 저희 조달법의 목표입니다. 네, 이상으로 그 워크숍의 본 내용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기간 후에 주셨는데요. 혹시 논의하시면서 궁금하시거나 아니면 토론을 주셔서 논의의 심도를 좀 깊게 했으면 좋겠다. 그런 내용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좀 한마디 좀 드리겠습니다. 유실에 근무하고 있는 박사입니다. 지금 그 말씀하신 것 중에 그 코드는 지금 그 결정은 누가 하는 겁니까? 아니면 결정되어 있는 겁니까? 각종 자재라든가 농업이라든가 공정이라든가 여러 가지 경력이라든가 그런 코드에 대한 정의는 누가 내리게 되는 겁니까? 그 표준구조 코드는 조달청에서 관리하고 있고 그 코드 자체는 시설부에서 2009년도 사업에 정리한대로 그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뭐냐면 다 개량이 안 될 것 같은데 왜냐면 혹시 그런 코드를 관리하고 있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어떠한 그 일원화되어 있고 일관성이 있고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하나의 그 조직과 기구가 있을 필요까지 있는 굉장히 볼륨이 큰 그 업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앞으로 이 데이터 이 어떤 이 시스템이 성공할 수 있느냐 성공 못하느냐에 큰 어떤 그 기준을 갖고 있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일단 용역회사에서 자체적으로 그 코드를 운영하고 있는 건 아니죠. 시스템적으로 어떠한 그 내용들이 그 조달청에서 분류한 체계를 그대로 따라가는 겁니까? 아니면 실제 오늘 그 워크숍 간에 조달청에서도 지금 좀 듣고 싶어하는 얘기들 부분이 사실 표준공작으로 준수율을 높이려는 취지가 가장 크기도 하거든요. 조성환 사무관이나 나중에 이제 말씀을 해주실 텐데 지금 노임이랑 기계 같은 경우는 준수율이 많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근데 이제 자재 같은 경우는 그 설계사 쪽에서 임의적으로 코드를 따서 하는 케이스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어떻게 더 임의 코드가 아니라 조달청이 게시한 그 코드들도 설계를 해서 하느냐에 대한 부분들이 좀 빠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이것이 단순히 조달청 내부의 어떠한 그 데이터의 흐름의 문제가 아니라 건설 업체, 또 자재 납품 업체, 또 옆에 유통물과도 맞지만 그런 모든 사람들이 같이 공유해가지고 서로 유기적으로 사용해야 효율성을 높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그 관리를 잘하지 못하면 이 시스템이 좀 난항을 겪지 않을까라는 염려를 가져봅니다. 근데 일단 오늘 그 실체가 좀 말씀을 드리자면 단순하게 어떤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우리나라의 어떤 정보 체계를 국가 시스템이라 할 정도로 굉장히 저 개인적으로는 바라지 않고 그 이상의 어떤 볼륨을 갖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이제 이 부분에서는 국토부 관계자가 왔으면 좀 더 나름의 어떤 의미가 더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조달청에서 관심을 갖고 조달청에서 발주하는 것이기 때문에 조달청 관계자 조상관도 오시고 그래가지고 하고 있는데 국토부 관계자도 한번 오셔서 이러한 그 열정과 이러한 어떤 그 건설 그 사회 전반적인 그 관심도를 좀 같이 느꼈으면 상당히 의미가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래서 조금 더 제가 이 부분에서 조금 얘기를 조금 더 하자면 이 통합원가 관리 시스템부터 저도 이제 조금 공무원 생활을 할 때에 좀 관여를 했고 또 나름대로 관심을 많이 가졌기 때문에 이거보다도 조금 안다면 알 수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좀 한마디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게가 통합원가 관리 시스템이 이렇게 성공할 수 있었다는 것은 조달청이기 때문에 저는 가능했었다고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도 또 조달청이 앞으로 가야 될 방향이지 않나 싶기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 제일 낙후되어 있는 건설 IT 분야에 제일 낙후되어 있는 부분이 건설 IT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일반 어떤 생산 업체의 생산 공급 제조하는 이런 내부 시스템이기 때문에 그 자체적으로 어떠한 규율적인 어떤 시스템을 그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그의 어떤 안정성과 어떤 효용성을 높일 수가 있는데 이 건설은 발주기관의 필요에 의해서 한 것이 아니라 어떤 수요자가 단순 계산을 컴퓨터가 생기면서 컴퓨터를 비롯해가지고 계산을 컴퓨터를 해보자는 데부터 출발했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발달 과정이 일반 기중에 있는 소프트 응용 프로그램 개발 회사에서 그 소프트웨어를 확산이 됐거든요. 확산되다 보니까 모든 알고리즘과 데이터가 다 달랐었어요. 그래서 그 표준화가 안 돼가지고 조달청에서 굉장히 힘들어했고 그 부분을 갖고 데이터에 표준화를 시켜서 강제로 호환을 갖도록 했고 그것을 달성시킬 수 있었다는 건 뭐냐면 모든 데이터는 조달청으로 오다 보니까 그 부분이 제어가 되고 통제가 되고 유통하는 과정에서 모든 것을 현행화시킬 수 있는 그러한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 조달청이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보고 있는 거거든요. 또한 이 마찬가지로 지금 그 칼스 쪽에서 이 말씀 주셨는데 조달청 원가 개선 프로그램은 어떤 칼스 업무의 한 일부분이기도 해요. 전체 큰 볼륨으로 봤을 때에. 그렇지만 이 통합 이 원가 계산이라고 하는 모든 원천 데이터의 흐름이라고 하는 것은 칼스에서 필수적으로 표준화시켜줘야 될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들이. 그러면 지금 뭐냐면 이 칼스는 하나의 공정 개념이 굉장히 짙고 WPS 그 계통은 CBS 계통은 어떤 돈에 대한 예산에 대한 그 의미가 굉장히 크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사실은 국토부에서 모든 이 건설 IT에 대해서 주도적이고 표준적으로 치고 나갔어야 되는 건데 지금 이 조달청에서 필요에 의해서 불편에 의해서 이 표준화가 이루어졌고 이 부분까지 왔다고 봅니다. 앞으로도 이 칼스가 성공을 하려면 이 원가관리 시스템에 대한 표준화, 아까도 여기 나왔지만 이 내역 체계에 대해서 지금 조달청 표준화하고 10월달쯤에 어떤 MOU를 체결해서 같이 나가자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어떤 계획이 있는 걸로 봤는데 조금 늦은 날이 없잖아 있습니다. 옛날부터 미리 이런 부분이 갔었는데 이 시스템의 조달청의 표준화하고 건설 칼스의 표준화하고 얼마만큼 그 유기적으로 호환이 되는 그런 관계인가라는 것도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되는 거고 또
지금 칼스 부분에서 WPS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CBS하고의 어떤 별도의 작업 과정을 거치고 넘어가면 또 실패합니다. 공정관리라고 하는데. 왜냐하면 평소에 현장에서는 CBS 개념의 어떤 일이 굉장히 많아요. CBS 일을 하다 보면 자동적으로 WPS 체계가 자동적으로 이루어지면서 WPS라고 하는 칼스 체계에 대한 업무가 자연스레 녹아나는 그런 식으로 넘어가 줘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법 체계를 갖고 있는 국토부에서 좀 더 확장되다 보면 국토부에서 예산을 따다가 조달청에 주면서까지 이 칼스 체계를 완성시키기 위한 지원을 해줘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는 거거든요. 그만큼 이 통합 원가 밸리 계산 지금 하고 있는 이 업무가 모든 산업 분야에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코드는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느냐라고 했지만 생산업체에 관련되어 있는 거, 또 칼스에 대한 공정 예약 체계 같은 거, 설계사무소, 그리고 또 이런 부분들이 어디까지 영향을 미치냐면 지금 그 건설업체에서 자체 내부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내부 시스템에 대한 어떤 호환이 없다 보니까 조달청에서 내지나 발주기관에서 어떤 입찰 내역을 공고를 붙이면 그거 갖고 실행을 짜고 입찰분야 작성할 때 모든 데이터는 수작업을 거쳐서 거의 대부분이 그렇게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국가적으로 굉장히 손해와 낭비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데이터의 흐름이 끊어졌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런 부분들이 표준화가 돼가지고 국토부에서 제도적으로 이런 부분이 건설업체든 설계사무소든 여기에 덧붙여서 또 물까지 같이 들어온다면 이 모든 것이 활용하고 유용하게 쓰는데 국가의 경쟁력이 굉장히 높아지지 않겠냐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 내용이. 그래서 이제 우선 이 내용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얘기 듣다 보니까 한 프로그램에서 이렇게 만났는데 한 번으로 끝날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 이 부분들이 여러분들이 모여서 앞으로 건설 IT가 나가야 될 방향에 대한 어떤 서로 같은 그 의식과 목적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많은 좋은 의미에서 좋은 어떠한 그 협의체가 되지 않겠는가. 앞으로도 이 모임이 좀 더 이렇게 건설협회 그 발전을 위한 어떤 모임으로 또 이렇게 좀 거듭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가져봅니다. 그래서 하여튼간에 이 내용은 뭐 그런 어떤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 원가관리 프로그램이 칼스하고 WPS하고 CBS하고 한번 유기적으로 했을 때에 관계위원회에서 좀 늦은 감이 없지 않아 있지만 상당히 고무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내년 10월달에 MOU도 체결하고 또 이 부분에 대해서 조달청 관리가 좀 쉽지만 이 부분이 지금 이 예산 내역서 설계를 하고 그 다음에 도급 내역서 작성이 되고 도급 내역 작성하는 과정에서 설계 내역서를 갖고 업체에서 그 시행을 뽑고 도급 내역성이 같으면 거기에 설계 변경이 이루어지고 물가 변동이 이루어지고 희석 대가가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유지 관리가 넘어가고 있는데 이것이 지금 전부 다 단절이 되어 있어요. 한 과정마다. 이것이 하나 칼스에서 아까 얘기했듯이 하나 흐름이 끊어지지 않고 쭉 가서 하는 그런 부분이 된다고 하면 이번에 조달원가 통합할 시스템이 그 의미가 굉장히 크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서두가 좀 길었습니다. 앞으로 좀 발전된 모임으로 거듭나길 바라면서 제 얘기를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럴 줄 알았으면 도시장님 비도발제를 좀 성을 이루는 거였는데 그래서 그 후에 그 내용들이 훨씬 더 좀 신속이 있고 그렇게 풍부하게 흘러갔을 것 같은데 죄송합니다. 제가 그냥 단순히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라고 드리기에는 그 데이터 생산적인 제가 안다부터 가르쳐 써볼 CBS까지 큰 그림을 다 설명을 해줘가지고 아마 선택하시는 분들도 충분히 이해를 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이런 내용들은 저희가 다시 이번 목차 끝나고 별도의 회의록 작성해가지고
문서를 다시 한번 또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말씀 감사합니다. 저도 잠깐 좀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저기 지금 박 부회장님께서 지금 말씀을 잘 해주셨고요. 한국에서는 굉장히 동감하고 있습니다. 저도 조달청에서 한 30년 근무를 했고 원격에서는 통과만 6번을 근무한 사람인데 제가 4년 전인가요? 요 아이디어 통합 보도할 때 아이디어 회의도 많이 참석을 했었어요. 근데 이제 그때부터 제가 의구심을 가졌던 게 지금 우리 박 선배님이 말씀하셨던 거랑 일맥상통하는 강론 부분인데 지금 사실은 WBS 체제로 가려면은 저희가 어떤 시방 기준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코드화해서 표준화해서 그거를 코드로 표준화를 시켜줘서 거기서부터 출발을 해야 되는데 이거는 지금 CBS부터 해서 WBS로 가겠다는 그런 어떤 의지를 가지고 오고 있고 또 이게 조달청에서 과연 주체가 돼야 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의구심을 가졌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시방 기준이 설계 시방 기준이랑 시공 시방 기준이 아마 37종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고 또 각 공사의 시방 기준이 또 별도로 있고 또 항만은 또 해수부 소관이고 농업토목 쪽은 또 농림수산부 소관이고 기타 각 부처마다 그 시방 기준들이 다 틀립니다. 또 이런 부분들의 어떤 코드화가 없으면 WBS 기반으로 간다는 것 자체가 과연 의미가 있느냐 하는데 저는 항상 의구심을 가졌어요. 그 부분이. 그래서 그런 부처, 이 시방서를 관리하는 부처에서부터 이거를 코드화해서 그게 실제적으로 이제 코스트화하는 이런 쪽으로 넘어와서 계산이 돼서 이렇게 들어와야지 이게 원칙적인 건데 지금 뭔가 좀 이게 어긋나고 있지 않는가 이런 부분들이 제가 항상 갖는 의구심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좀 조율해가지고 정리하는 게 더 우선이 되면 좋겠다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좀 강론을 좀 말씀드렸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발언 의사 되신 분, 표시해 주시면 제가 마이크 드리겠습니다. 의견 주셨고요. 질의 드리겠습니다. 네, 조달정보의 오수입니다. 11페이지 갖다 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를 보시면, 네, 여기죠. 상세공정, 세공정 코드가 저게 조달청 코드죠. 조달청 코드인데, 일단은 지금 하청이랑 지금 도로는 이 코드가 정립되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상세공정이라는 코드하고 이쪽에 있는 세부공정 코드는 같은 코드잖아요. 그죠? 같은 코드 맞죠? 그러면 저 코드는 일단 정비 사업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도로하고 지금 항만은 지금 WBS가 만들어져 있다고 했으니까 실질적으로 조달청에 있는 표준공정 코드도 도로하고 항만은 정비가 되어야지만 저게 실현이 되는 겁니다. 즉 여기 있는 코드가 일반적인 동일한 코드를 갖다가 붙여야 되는데 내역 항목에 여러 개의 코드가 정비가 안 돼 있으면 여러 개의 코드가 있을 수 있죠. 어떤 거에 붙이냐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일단 정비를 해야 되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보고요. 이 작업은 조달청에서 먼저 실현을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서 이제 WBS로 물량이 나오면 이 코드를 누군가가 붙여줘야 되잖아요. 지금 이 코드를 조달청에 있는 코드를 해당 물량의 하위단에 붙여줘야 되는데 그 작업이 그게 쉬운 일인지 그건 좀 가늠이 안 가거든요. 솔직히 이 부분이. 즉 여기는 내용은 짙게 되어 있는 코드이기 때문에 뭐 어려운 일이 아니지만 이쪽에서는 각 부위별로 하위단마다 다 코드를 다 연계시켜줘야 되는 작업이죠. 시스템상으로는 문제는 안 될 거예요. 근데 누가 하냐 그거를. 지금 설계자가 하면 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이 과연 쉽게 될 수 있는 부분인지 좀 그게 좀 약간 좀 걱정이 되고요. 이 작업에 대한 부분을 지금 우리 여기 보면 그 건설협회나 이쪽하고 한번 해보겠다는 게 이 부분인 거죠. 맞습니까? 서울대 지속교육 교수팀이 네. 토목 쪽이고요. 네.
그 프로젝트들을 다 이렇게 연계시켜보겠다. WBS로 지금 다 내려왔으면 연계시키겠다는 얘기실까요? 이 구조가 지금 약간 이해하기 어려운 구조인데 쉽게 말하면 조달적 표준부분은 모든 항목이 다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수요 기관에 있는 것들은 아까 이제 앞에 다음잖아요. 그거 말고 표준 시장 단가. 네. 표준 시장 단가와 시장 시공 가격의 코드 체계 자체가 앞에 얘기했던 그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는 코드가 그냥 없다고 보시면 돼요. 지금 현재 없다고 보시면 되고, 저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국도설계신고요령과 하천설계신고요령에 템플릿 형태의 것들을 제공하겠다는 뜻입니다. 일단 그렇게 되면 돌아가기 시작할 테니까요. 지금 현재는 뭐냐면 준수율이고 뭐고 아예 코드가 없어도 돌아가는 게 있습니다. 시스템은 그렇게 만들 수 있어요. 만들 수 있는데 그게 실제 돌아가려면 정비가 되어 있어야 돌아가는 거죠. 그렇죠. 되어 있는데 만약에 그게 틀렸다 맞다라고 하는 거는 사실은 검증의 부분을 한번 거치긴 해야 됩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에서는 뭐냐면 그런 형태가 템플릿으로 제공돼서 이번 사업에 돌아갈 수 있도록 만들려고 합니다. 11페이지 다시 보시면 저것만 연계가 잘 되어 있으면 결국은 조달청에서는 원가 계산하는데 문제가 없는 거고 이쪽에서는 공정관리나 아니면 기성내역 검토하는 쪽에서는 또 문제가 없는 거고 그게 그러니까 돌아가겠죠. 이게 이제 오해 소지가 있는데 수요기관에 있는 공대역서에는 저 코드가 없습니다. 없고 아까 얘기했던 그 시장 시공가격 뭐 이런 형태 것들만 저런 코드 체계로 그건 법이니까요. 옛날에 이제 실적공사비라고 하는 거에 의해서 이제 만들어져 있던 거고요. 나머지는 없다고 보시면 되고 오히려 지금 국도설계 신고요령이나 다른 신고요령에서도 보면 그 코드가 아니에요. 칼스에서 지금 코드를 CBS 코드를 주는 것도 실제로 임의 생성입니다. 저런 체계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것들을 조달청 코드 체계로 바꾸겠다. 그 누군가가 매핑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맵핑하는 것 자체가 그동안 준수율이라고 하는 것에서 나타났었잖아요. 예. 잘 안 해오셨거든요. 그걸 해올 수 있도록 바꾸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표준공사 코드에 예를 들자면 뭐 합판고 풀집이라고 하는 3회라고 하는 코드가 있었을 때 그 코드는 하나야지 여러 개 있으면 안 된다는 거거든요. 지금 실질적으로 조달청 내부 안에 그 합판고 풀집 3회라고 하는 코드가 여러 개가 있으면 어떤 거 갖다 붙여야 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정비하는 게 먼저 필요하다는 게 제 의견이고 첫 번째는 그거를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 WBS로 내려왔을 때 편의시장 단가 쪽은 이미 코드가 있는 거니까 자동으로 맞물려 올 테고 나머지는 어쨌든 조달청에 있는 표준공사 코드하고 매핑을 해야 되는 것이고 그 매핑하는 작업을 설계사가 해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최하위 단위에서. 그렇죠. 그 작업이 어렵지 않느냐는. 실제 이제 건축하고 토목하고 좀 나눠야 됩니다. 나눠야 되는데 지금은 이제 토목 위주로 잠깐 설명을 해볼게요. 토목 위주로 설명하면 표준공사 코드는 단가를 지칭하는 코드가 아닙니다. 건축에서 유리된가나 이런 단가를 지칭하는 코드로 이 대역은 이거야 라고 지칭하는 게 아니고요. 쉽게 말하면 토목존에서의 표준공사 코드는 그룹 코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단가를 규정하는 것은 그 밑에 있는 하이데거로 규정합니다. 후표라든지 단가산출이라든지 뭐 이런 얘기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로 단가를 규정하고요. 이거는 말 그대로 CBS라고 보시면 돼요. 대표서 단가를 대표하는 코드가 아니에요.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요. 네, 저도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거는 내역 품목인 거고 그 안에 하위 단가, 즉 1위 대가나 중기 단가 산출편의 단가 코드는 아니라는 얘기죠. 그거는 이 코드 안에 숨어 있겠지. 그렇죠. 별도로 돌아가고 저희는 UNSPS 체계로 돌아가서 자재나 나머지 아까 자체 코드라고 했던 부분도 체계는 UNSPS를 따른 거예요. 네.
별도로. 어쨌든 제가 제일 이 프로젝트의 가장 키는 여기 있다고 보거든요. 그렇죠. 여기 어떻게 연계되느냐? 네. 어떻게? 저희 지금 이 현기체가 뭐냐면 지금 조달청 공사업과 통합관 시스템이 전산적으로 돌아가는 거는 저기 지금 쓰고 있는 저 우리 최경희 상무가 PM을 하고 있는데 저 친구가 할 거예요. 시스템적으로. 여기 모여 계신 분들이 현기체입니다. 플랫폼이라고 하는 것들을 만들고 저희는 사용하는 생태계고요. 그러니까 그것들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이제 이런 모임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건설 연구원이 좀 나서가지고 얘기를 해야 되고 또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기준을 갖고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가격에 대한 속성하고 공정에 대한 속성하고 전산적으로 매핑하고 그 어떤 그 돌아가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의 표기 체계가 명시적으로 유관적으로 확인하고 지금 그 정부에서 물품관리법에 하나하나의 물품관리 구역하듯이 그런 부분들이 어떤 텍스트적으로 공유하는 그런 것이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것이 제대로 정립이 안 되면 건설 칼쓰면 또 헛발질하는 그런 상황이 되지 않겠나 하는 염려가 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표준화를 권기원에서 좀 뭔가 이 공정 칼스의 공정에 대해서 고민할 게 아니라 CBS에 대해 연계하고요. 어떻게 이걸 해서 제대로 돌아가야만이 건설 칼스가 제대로 돌아갈 수가 있다는 것을 이직한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좀 더 권기원에서 좀 심도 있게 고민 좀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가져봅니다. 사실 이 부분은 저희 지금 현체가 구성되지만 연구원에서도 저희 이제 시스템이나 이런 쪽으로 이제 관리해서 하는 부분이 있고요. 하면 문과센터가 또 이전에 이제 시청공사 투자하는 이런 것들을 만들어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현체에서 그런 이제 저희 문과센터라는 이런 쪽도 좀 참여를 시켜서 이런 쪽에 대한 정리나 이런 것들에 대한 감을 좀 제시를 하는 거예요. 그 부분은 이번 다시 한번 이번에 문과센터 한번 얘기를 해서 여기다 같이 회복하는 식으로 다양한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국토도 실제 간선도로과 쪽이나 지방청이 발주하는 간선도로과가 원래 어떤 주무적인 구성이고 또 이런 기준이나 이런 것들은 혁신과가 또 이제 또 주무구성이기 때문에 그런 쪽에는 그 부서들과도 좀 뭔가 얘기를 해서 하는 공적으로만 저희 쪽 협체 얘기를 해서 좀 참여하는 식으로 좀 얘기를 할 계획이 있습니다. 다시 하겠습니다.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제가 단번에 말씀하신 거 결과는 가지고 알고 오시겠습니다. 제가 잠깐 질문 몇 개 드리겠습니다. 오늘 발표 자료를 이제 보면서 실제적으로 관계원이 어떤 일을 하는지 좀 다시 한번 봤지만 그 자료를 돌아가는 중에 조달청 통합원가에 대한 그 부분이 얼마나 큰 우수를 차지하는지를 봤거든요. 사실 데이터가 못 들어가는 게 입찰 부분에서 끝나다 보니까 마지막에 돌아오는 부분까지 지금 연계가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이제 가려면 실제 조달청에서 이번 사업에 원하는 부분이 또 하나는 얼마나 이제 표준 공사 코드를 준수율이 올라갈 수 있느냐 하는 부분이었는데 아까 전에 이제 아이디어 정보기술 대표님이 말씀하신 국토 실무 요령에 그런 부분들이 실린다면 표준 준수율이 올라갈 거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신 부분이 있는데 실제로 거다라는 부분에서 이게 강제성이 끼지 않은 부분이기 때문에 과연 설계사들이 이런 걸 할 수 있을까라는 부분이 드는 게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아까 전에 오 박사님 말씀하신 것 중에 설계사들이 저런 매핑 작업을 하기 위해서는 많은 비용이 발생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시공 이탈이 끝난 다음에 실제로 공정공사비에 가기 전에 업체들이 물량 공개를 하고 그 데이터를 용어업체를 통해서 매핑을 하는 작업들을 하고 있는데 그것들을 이제는 앞으로 설계사가 해야 될 부분이 있단 말이죠. 도로나 하천에서. 그렇다면 그것들을 설계
설계사들이 과연 그것들을 다 할 수 있을까? 그 비용에 대한 부분들을 그런 부분들이 좀 궁금한 점들이 있습니다. 그런 걸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나한테 물어볼까요? 네. 누가 그러니까 비용적인 부분이나 이건 사실 우리가 뭐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요. 그렇죠? 강제성이라고 하는 거는 사실 그것도 사실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건 아니죠. 아니고 조달처는 사실 가야 되는 부분이고, 만약에 C3R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납품을 할 때 우리가 준수율을 어떻게 하면 높일 수 있을까? 되게 간단해요. 코드책이 안 따라오면 안 맞는 돼요. 그런데 국토부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야죠? 설계 입찰을 해야 돼요. 그거 만약에 그 계약 의뢰를 조달청으로 보낼 때 조달청이 안 받으면 그냥 되잖아요. 그러니까 왜 국토부랑 조달청이 업무 연락을 해야 되는지가 나오는 거죠. C3R을 강제화하다 못하가 아니라 사실 C3R 자체만으로도 가능한 부분들이 있어요. 그것들 조달청에서 사실 풀어준 거예요. 그동안 뭐였냐면 웹에서 코드가 없었기 때문에 그래도 돌아가야 되기 때문에. 근데 지금 만약에 국토부랑 만약에 같이 간다고 하면 달라져요. 얘기가 달라집니다. 설계 입찰 예약 때부터 시공 입찰 예약 때까지 다 돌아다니는 거예요. C3R 자체. 이 얘기. 그건 우리가 C3R 준수율, 이번 과제에 C3R 준수율에 관련된 것들, 인증에 관련된 것들을 사실 다음번 워크숍 갔을 때 아마 이런 것들이 준비가 돼야 될 거예요. 우리 회사가. 그리고 여기 계신 협의체분들한테 설명드려야 돼요. 그게 이제 저기 오박사님이 조금 더 연구를 해주셔야 되는 부분이기도 하고. 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자꾸 마이크를 잡기 미안한데요. 우선 일단은 여기서는 뭐 어떤 결론을 도출하려고 하기보다는 문제를 드러내놓고 같이 공유하는 것이 하나의 의미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계속적으로 어떤 그 정관합을 거쳐가면서 하나의 합의점을 찾는 과정이라고 보고 있고요. 지금 이 자리에서 지금 건설 카스에 대한 부분이 중요하다고 보는 게 뭐냐면, 지금 국토부에는 안 나오셨지만 국토부 대신해서 건설 카스에 대한 연구원이 대신해서 있다고 보고 있는데, 우선 국토부에서 하고 있는 이 모든 카스의 제도에 대한 어떤 표준, 규정, 기준이라고 하는 것은 저는 거기서 끝나다는 아무 의미가 없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것이 현황화되고 그것이 계속적으로 유지가 되고 관리가 되고 유통이 되고 현행화의 어떤 그 점검을 해야 되는데, 점검을 할 수 있는 부분은 조달청밖에 없어요. 내가 자꾸 조달청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통합국가계산은 유통되고 있는 것을 계속 실무적으로 하고 있다 보니까 이것이 가능해졌다는 의미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공정관리에서 아까 보니까는 어느 찍으면 어느 위치와 공정의 부분들이 나타나고 그런 부분이 있었어요. 또 조달청에는 도면을 보는 어떤 건 아직까지는 오프라인상에서 수작업으로 전부 다 보고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갖고 있다고요. 그럼 조달청에서는 도면 같은 거 받지 않아도 WBS 체계로 같이 들어오게 된다면 그 부분들이 계속적으로 조달청 실무자들은 계속 그걸 활용해 보면서 시행착오적인 것은 계속적으로 수정해 나갈 것이라는 겁니다. 그런 부분들이. 그러면서 실제 제도가 제대로 정착이 되고 제대로 가고 있느냐라고 하는 부분들이 조달청에서 그렇게 관리를 해준다면 성공해 줄 수가 있는 것인데,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이 조달청하고는 자꾸 말씀을 드린 이유 중에 하나가, 조달청하고 국토부는 어떤 한 기관에서는 좋겠지만 최이상적인 것은 국토부 제도, 조달청 실무라는 걸 역할 분담을 제대로만 된다면 이 문제가 없는데, 그것이 서로 역할 분담이 안 되면 이게 잘 안 돌아갈 것이다. 그리고 또 탈스에서 보면 이 제도 기준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것이 데이터가 제대로 유통이 되고 있는 현행화를 계속적으로 실시간적으로 점검해 보는 것이 중요하니, 이런 부분들은 조달청을 통해서 조달청대로 이제 도면이 이제 필요가 없죠. 실질적으로 다들 오프라인상에서 볼 필요가 없는 거겠죠.
그렇게 조달청도 좋고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나아갈 방향이 아니겠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앞으로의 탈스가 나름대로 굉장히 좀 발전이 되고 굉장히 좀 여긴 탈스를 제도를 주관하고 있는 경찰 쪽에서는 계속 제도와 지향만 하면 되는 거고 또 실질적으로 제도의 유포와 유통과 관리와 유지 같은 것을 조달청에서 전부 다 계속적으로 하는 역할이 분담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상당히 스마트하게 정착이 되지 않겠나 하는 또 다른 가져봅니다. 예, 하시고 싶은 말씀 많은데 시간이 많이 경과되어가지고 혹시 궁금하거나 제언하실 거 있으시면은 제 이메일로 남겨주시면은 취합해가지고 답변할 수 있을 바라고 나눠드리겠습니다. 예, 그러면 지금 이제 모든 순서를 마치는 시점에서 조달청 조정환 사무관님께서 정리한 스테이지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고요. 일단 저도 이 자리에 오기까지 어떤 여러 자료들과 제가 이제 몸담았던 이제 업무에 대해서 곰곰이 생각해보는 그 계기가 되어서 매우 뜻깊었습니다. 조달청은 이제 기재부 이렇게 산하기관이죠. 그래서 국가계약법을 모법을 하고 있고 여러 이제 기획부터 이제 유지관리까지 그 생태계 중에서 프로세스 중에서 이제 계약이라는 그 어떤 프로세스의 가운데에서 매우 큰 게이트웨이를 역할을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사실 국토부나 건기업이나 이제 건상법, 건진법에서 관심 있는 것은 유통이죠. 기획, 설계, 계약, 시공, 유지관리까지의 프로세스를 큰 멋진 그림으로 그려주시고 계신데 사실 그동안 실패했던 이유는 조달청이라는 그 게이트웨이를 원활히 뚫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매우 조달청이 건설산업에서 차지하는 포지션은 매우 크고 저기 현수막에 걸려있듯이 공사업과 관리 시스템에 어떻게 하면 칼스의 그 유용한 정보들이 안착할 수 있을지를 고민해 주셔야 되고요. 당연히 그 핵심은 WBS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조달청도 지난 ISP 사업에서 CBS 조달청의 C3R 구조의 WBS를 품기로 이미 결정을 했고 지금 구체적인 기술적 방안들을 고민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만 그 건기현의 이제 저 슬라이드에서 보여준 멋진 그림은 궁극적으로 이제 미래가 될 것이지만 당장에 이제 우리 부처의 이제 현황으로 볼 수 있는 것이 저 시스템에 데이터들이 온전히 와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그 지금 뭐 코드화를 얘기했는데 그 세부 공정의 코드로 이제 래핑 연결도 물론 관심이 있지만 사실 그 공정의 단가를 계산하는 자원의 코드 준수율도 매우 중요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 다음 협의체 일정이 있지만 이 생태계 중에 가장 하부단에서 업무를 하고 있는 상용 소프트웨어 접산업체에 귀를 많이 기울이고 그들이 그동안 왜 준수를 안 해도 뭐 이 납품이 되고 생태계에서 살아 있었는지 사실 조달청이 단건마다 그 뭐 계약 요청과 입찰 그 기밀을 준수하기 위해서 준수가 되지 않은 그런 자료도 다 검증을 시켜줬기 때문에라는 이제 그런 이유가 있겠지만 지금 이런 생태계의 변화나 WBS를 품는 이런 모습에서는 저는 더 이상 그런 모습을 허용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계기를 통해서 원가의 코드가 기반이 되고 그 다음 WBS가 붙어서 흘러갔을 때 그 다음에 건기업에서 하는 BIM이나 EVMS나 이런 것들이 멋진 그림이 그려질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음 2차 회의 때는 각 여러분들 그 섹션에서 그런 방향성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안들을 조금 고민해 주시고 만났으면 하는 그런 시간을 가져봤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상으로 도달청 영상원과 통합과의 시스템 교육팀이 데이터 세미나 사업 제1차 워크숍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돌아가는 질문지 도달청 감사합니다.